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최측근 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 전 장관과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들어보죠.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송영훈 변호사하고 김준호 변호사 이제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코너였는데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사정이 좀 있어서 아직 좀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영훈 변호사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셔서 예. 혹시 그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서 급히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국회 측? 아니요. 예. 윤 대통령 측. 아, 정말요? 아니 어제 예. 그 헌법재판소 변론을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만,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니까 변호인단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사실 뭐 변호인단을 보강한다고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피청구인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아.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 그 내용들이 사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은연중에 자백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그 말씀으로 비춰질지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따져보죠. 일단 먼저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까지 재판정 장면 많이 봤는데다 변호사가 증인 신문하지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피신청인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들어와요. 할 수 있죠. 어. 할 수 있고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을 보통 이제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예. 당사자들은 증인 신문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예. 정말로 필요한 걸 물어보고 나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피고인이 법정에 앉아 있어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는 것이지.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 신문 지상을 통해 활자로 보도가 됐지. 예. 그래서 중계로 안 나와서 잘 못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에게도 질문을 했었죠. 아. 백현동 그 예. 특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거 국토부로부터 당시에 그 압박을 못 느꼈냐 이런 예. 것들을 물어봤더니 당시에 그 성남시 주거과장을 하셨던 분인가요? 아, 그분이 그래요? 오로지 이제 그 시장님 말씀만 듣고 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사실 뭐 본전도 못 챙겼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 당사자도 할 수 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도 무려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직접 한 건데 어제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자백에 가까운 것 같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제 군이 그 국회에 들어가는 것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질문 후에 이제 뭐 보충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충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뒤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를 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럼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군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다 물어보고 점검됐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제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 그래서 미국 격언에 보면요. 예. A man who is his own lawyer 예. has a fool for a client.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바보가 된다. 즉 우리 중도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아. 이런 미국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내가 변호사가 피고인이 되나 당사자가 돼서 내 사건 내가 변론하면 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에게 유리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법정에서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씩 보죠. 요거 쟁점 하나씩 볼게요. 이거 비상입법 기구 문건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요거 이제 최상목 문건이라고 표현이 되던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거 변호사가 물어봤네요.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작성했고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실무자 통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은 대통령이 참고 자료 있으니까 와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가 쪽지 건네줘서 나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13일에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예.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양립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 누군지 양립할 수는 있다. 양립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누군지 기억을 못할 정도의 어떤 실무자가 직접 주는 행위는 했다. 요거는 양립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건네주는 그렇죠. 거. 그건 예. 가능한데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하면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묘사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없는 이야기를 과연 꾸며내서 했을 만한 동기가 무엇이겠는가. 예.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낮거나 없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했다라고는 했는데 예. 국회 측 대리인이 그 무슨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쓰셨어요 하니까 그걸 답을 못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그 많이 쓰는 국산 워드 프로그램 어떤 거 아래 한글 아니면 MS 워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방송에서 예. 상품명을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 어쨌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그 진술을 믿었을까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요거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재판할 때 보면 주신문 반대신문 있지만 재판장이 이제 직권으로 질문하는 게 제일 매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게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판사가 뭘 물어보느냐.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어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요걸 물어봤어요. 그 문건에 있는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요? 결국 국보위 요거와 같은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무총리에게 줬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재부의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아이디어 차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대답을 이미선 재판관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가비상입법기구 이미선 재판관만 물어본 게 아니고 어제 김영두 재판관도 물어봤잖아요. 그래요? 네, 김영두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답변을 할 때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위한 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예. 하는 답변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발언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 그 뭐 대통령께서 평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예. 이러면서 야당에서 그 민생 관련 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되면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예.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많이 하셨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현 전 장관이. 예. 그러면은 그 10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 기구죠. 입법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하는 워딩은요. 뭐 국보위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독립된 기구여야지 그걸 경제부총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지. 예. 그냥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할 거면은요. 대통령이 자문 교수들 불러다가 간담회 몇 번 하면 돼요. 예. 그 정도 예산은 대통령실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릴 거면 헌법 76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 예. 왜 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게 이제 비상입법기구가 이제 국보위 같은 거라고 헌재가 판단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우 불리하고요. 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졌다는 그 문건 예. 쪽지 이걸 이제 재판부가 증거 채택했잖아요. 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예. 당신이 작성한 거 맞냐라고 물어봐서 본인이 맞다고 하고 예. 원본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냐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예. 이거 다 완전 차단할 것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 문구의 내용상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연성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이게 증거로 채택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포고령이에요. 거기 이제 정치활동 금지, 국회에 대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인정이 되고 집행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은 뭐 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언론들에서 좀 보던데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느냐 대통령 썼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이렇게 묻습니다. 포고령에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이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평상시에 대통령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전공이 처단한다. 요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영현 전 장관이 네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증인신문 막 물어보는 사람의 변호인이든 피고인이든 피신청 막 물어보고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기억납니다라는 대답. 이런 것들은 판사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뭐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 문장의 확장판처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다. 무슨 말이죠? 거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저 위증을 한 김진성 씨한테 통화하면서 저는 사실 뭐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다. 일종 유도신문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설령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그 부분에서 답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개헌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받아보고 뭔가 검토를 하고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위헌성의 징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처럼 꼼꼼하게 평소보다 안 봤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전공의 처단 이런 거는 왜 넣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물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개헌포고령 다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거 A4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사실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타이프라이팅 안 하잖아요. 실무자가 어쨌든 초안을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겠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개헌포고령도 일단 초안을 받아보고 전공의 처단 이런 건 왜 넣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일종의 자백이에요. 그렇구나. 차라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아예 안 봤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읽어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것 과연 이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작성 여부보다는 대통령이 보고 어쨌든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문답을 주고받을 정도의 검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개헌포고령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뭐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김용현 전 장관의 다른 부분 답변에서 깨졌어요 이미.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개헌포고령을 위반할 그 개연성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으니까 수사본부는 한 4시간 정도 지나야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영상을 보시면 체포조라는 언급을 본인이 해요. 그래요? 네, 그거 나옵니다 영상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앞부분 답변도 신빙성이 깨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문건, 최상봉 문건, 포고령,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저께 문답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목소리 이건 한번 들어볼까요?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는 건 아니고 변호인인데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죠?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사실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어떤 정파적인 시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그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계엄 이후에 많이 돌아다니는 밈이 하나 있어요. 밈이 이제 그 풍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짤방 같은 거잖아요. 그 밈에 보면은 한동훈을 사살하라가 아니라 한동훈은 살살하라입니다. 뭐 그런 밈이 있거든요. 어제 그게 연상이 됐어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은 무슨 요원인가요? 뭐
저 북한 보위부 요원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특수기관의 요원인가요? 예.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떤 요원인지를 좀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요거 결국 헌법재판 하나만 마저 짚어보죠. 관련해서 어제 헌재 재판관들도 많이 질문했어요. 이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분위기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재판관 질문들 중에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이 또 이런 거 물어봤죠. 그 증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맞냐라고 하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서 뭐 부정선거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려주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그 목적이 헌법에서 정한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엄 선포의 목적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 목적에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피청구인 본인이 법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냐 제가 계속 되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항소심 첫 기일이었는데 재판부가 2월 26일에 결심, 그러니까 구형 최후 변론 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2달 동안 우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하지 말아달라. 예. 3월 12일까지 주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3월 12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끝내겠다라는 것인데 2월 26일까지 변론 종결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예고를 한 마당이면은 2월 26일로부터 2주 뒤가 3월 12일이고 예. 3주 뒤면 3월 19일이에요. 예. 2주 뒤까지 판결문 쓰기는 좀 빠듯할 텐데 3주 뒤는 재판부가 다른 사건이 별로 없이 집중적으로 쓰면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3월 19일 정도에는 선고가 유력한 것이 아닌가. 아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633 원칙을 정확하게는 못 지키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근접해서 사건을 조속하게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대외적으로도 표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종의 이제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본인이 무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 증인 신청, 증거 신청 이런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어째 했을 거.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했나요? 다 들어줬어요? 증인 신청, 다는 증거 아니고 신청? 지금 이제 다음번 기일 2월 5일인가요? 그 다음번 기일에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예. 이 사건은요 1심을 799일 동안 했고요.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사건을 799일 동안 했고 예. 1심 증인이 한 50명 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웬만큼 필요한 증인 신문들을 다 하고 왔어요. 예. 충분한 기간을 갖고. 예. 그리고 요새 이제 법원 실무는 1심 집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예. 1심에서 웬만하면은 필요한 증인 신문, 뭐 증거 조사, 뭐 각종의 사실 조회니 문서 송부 촉탁이니 이런 거 다 하고 오라는 겁니다. 1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1심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주로 리뷰만 하겠다. 이게 이제 1심 집중의 원칙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 대원칙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재판부의 결정이. 예. 어제 보니까 증인 신청을 많이 안 받아줬습니까? 그래도 재판부가? 그런 기조로 보여져요. 오, 그래요. 아니 어제 조서 보니까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언어학자를 불러서 섭외 문제가 된 발언의 의도를 분석하겠다는 취지. 근데 뭐 이런 그 취지를 언어학자의 감정은 정말로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요. 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평균적인 유권자, 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수십 년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학자 한두 명에게 보내서 네. 당신이 보기에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심리에 방해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요거 신청 여부는 어떻게 결정난 거예요? 신청해봤자 기각되겠죠. 재판부가 신청을 할 거면은 이제 빨리 하라라고 예.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제 공판기일 하루 전날에 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미 신청을 한 줄 알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청해봤자 기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예.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요? 2020년 7월 16일에 예. 대법원 2부에서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예. 행위 부분 또 공표 부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서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판례에서 신청인이 누구냐? 예.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요? 경기도지사 사건 예. 그 2심에서 유죄받아서 대법원 올라가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미 했었어요. 예. 그때 기각이 돼서 판례가 만들어졌고 그 신청인 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거 법원이 해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본인 그런- 그런 졌구나. 그렇죠. 그런데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는 예. 이게 위헌제청 신청할 때는 그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2심에서 변론 종결이 됐는데 예. 선고기일 한 3일에서 5일 남겨놓고 갑자기 위헌제청 신청한다. 그 재판부가 위헌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식으로 선고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럴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때 신청을 해서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상적으로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선거법 재판은 결과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빨리 나오게 할 거다. 재판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공수처 얘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 어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 이첩하겠다고 뭐 브리핑했는데 저도 그거 봤는데 되게 이제 이런 수사 결과 브리핑 보면 뭐 많잖아요 설명이. 근데 어제 공수처 그거는 피의 사실 요지 누구나 다 아는 피의 사실 요지하고 그동안 수사 경과 이것만 달랑 몇 페이지 있던데. 그러니까 공수처가요. 예. 빌공자 손수자 공수처가 된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처럼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검찰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 기록은 안 쓰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도 못했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진술 조서 자체에 피신 조서 자체에 아예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떠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뭐 독자적으로 만든 수사 기록이 좀 된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수사 보고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체포하려고 했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라서 예. 증거 가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